저는 68살입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60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25년 전에 산 이 아파트는 이제 8억이 되었습니다. 딸 미영은 효녀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 손녀와 함께 찾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사진 찍는 사위. 엄마, 혼자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라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딸. 제 서랍 속 중요한 서류들이 누군가 뒤진 흔적. 그리고 손녀 서연이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평생 모은 3억 5천만 원으로 딸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깨끗한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선물 상자를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20명의 가족과 이웃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딸이 저에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학교로 갔습니다. 60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제가 4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딸 미영이 19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보험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2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금 8억이 되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영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책가까지 모두 제가 냈습니다. 미영은 착한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격리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42살이 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박재현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재현은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 서연이는 19살, 대학교 1학년입니다. 매주 일요일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미영이가 남편 재현, 딸 서연과 함께 찾아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합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요일은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미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위 재현도 인사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녀 서연만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이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재현아, 밥 먹을 때는 전화 좀 그만 보면 안 되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는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재현이 일어나더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장모님, 이 아파트 정말 넓네요. 그래, 30평이야. 우리 식구 살기 딱 좋았지.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괜찮아. 청소도 내가 다 하고. 재현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실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안방 앞까지 걸어가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미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88에.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68살이시잖아요. 68살이 뭐 어때서? 아직 젊어.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대요. 요양원? 그게 갑자기 왜? 아니, 그냥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실까 봐요. 재현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8억쯤 되려나? 8억이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니? 네,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재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2개월. 알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들렸습니다. 미영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현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와 서연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할머니, 조심하세요. 응? 무슨 소리야? 그냥, 조심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재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일찍 가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아니에요. 일이 좀 있어서요. 현관문을 나서는 미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멍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미영아, 너 얼굴에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현이 집안을 둘러본 것,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미영, 8억이라는 시세를 묻던 눈빛, 전화를 받고 굳어진 얼굴, 미영의 눈과 멍, 서연의 경고.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미영이 제게서 멀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제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일요일 이후 미영과 재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목요일 오후, 토요일 아침까지 일주일에 3번, 4번씩 왔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에만 왔는데 말입니다.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영이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현은 올 때마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일 좀 하면서 있어도 될까요? 거실 한쪽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컴퓨터가 아니라 집안을 향한다는 것을. 화요일에는 제가 약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장모님, 약은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2번. 깜빡하실 때도 있으시죠? 가끔. 재현이 휴대전화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메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에는 제가 안경을 찾았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머리에 걸쳐 놓으셨잖아요. 손을 올려보니 정말 안경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재현이 또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이번에도 메모하는 듯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TV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지? 소파 쿠션을 들춰봤습니다. 엄마, 냉장고 앞에 있어요. 미영이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음료수 꺼내다가 실수로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휴, 나도 참. 또 재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메모, 또 메모였습니다. 68살이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경 위치를 깜빡하고 리모컨을 엉뚱한 곳에 두고 약 먹는 시간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치매는 아닙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왜 재현은 제 작은 실수들을 기록하는 걸까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 나와봐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밤 11시쯤이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우리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남자 2명요? 네. 정장을 입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위를 쳐다봤어요. 순자 씨 집 쪽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얼굴을 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 명이 전화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8억짜리 확인했다. 곧 처리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8억. 제 아파트 시세였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신고하려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험증서를 보관하는 서랍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두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장이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맨 위에 있어야 하는데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미영이가? 아니, 재현이가? 왜 제 서류를 몰래 봤을까요? 금요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김 여사가 말한 그 남자들일까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요. 정작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괴로워 보였습니다. 2개월? 무슨 2개월일까요? 무엇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까요? 토요일 오후
미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재영과 서연 없이 혼자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를 끓여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 이 집 너무 크잖아요. 혼자 살기엔. 또 집 이야기였습니다. 난 괜찮다니까. 엄마,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나는 요양원 안 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라고? 네. 엄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나는 여기가 안전해. 엄마는 모르세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미영아.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멍은 여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보다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너 누가 때렸니?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봤어. 정말 아니에요. 그냥 부딪힌 거예요.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엄마. 생각해 주세요. 제발. 황급히 문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할 말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혼자 오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연의 메모, 낯선 남자들, 8억이라는 금액, 2개월이라는 시간, 미영의 눈물, 요양원 이야기, 서연의 문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큰일이.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제 아파트가 무너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 안에 제가 갇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문을 닫자마자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천천히 말해봐. 등을 토닥이며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힌 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서연이 컵을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일인데? 엄마 아빠가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겨우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아빠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빠가 빚을 졌어요. 빚? 네. 5억이요. 5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2년 전이에요. 아빠가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친구랑 같이 땅을 샀대요. 개발 예정지라면서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대요.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사기였어요. 그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아빠는 은행 대출에 사채까지 썼어요. 5억을 날렸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요. 대부업체 사람들이에요. 돈 갚으라고 협박해요. 협박? 네. 아빠를 때렸어요. 엄마도 밀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눈가에 멍이 든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영의 눈과 멍, 재현의 다급한 모습, 밤에 아파트를 배회하던 정장 남자들. 그 사람들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집에도 왔었어요. 뭐? 한 달 전이에요. 할머니가 마트 가신 사이에요.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대요. 할머니 집 앞까지 왔었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본 남자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겁이 났대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요. 그래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요. 미영의 눈물이 이해됐습니다.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라던 말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집은? 아빠가 팔려고 해요. 할머니 집을요. 내 허락도 없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면 집을 팔 수 있대요. 아빠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딸이, 제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약을 언제 먹는지, 깜빡하는 게 있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증거로 쓰려고요. 재현이 휴대전화에 적던 메모들 모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엄마는 반대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아빠가 계속 설득했대요. 할머니 집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그럼 그 무서운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엄마도 결국 미영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을, 남편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배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까봐. 괜찮아, 서연아.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준 거야.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을 돌려보낸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제 집을, 제 존엄을 지키겠다고. 월요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평이 좋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50대 남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김상철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의 5억 빚, 빚쟁이들의 협박, 딸과 사위의 계획,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부인, 이건 명백한 재산 침탈 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시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네. 그날 오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도 샀습니다.
거실 장식장 뒤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혼자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실, 주방, 제 방에 각각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수요일 재현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장모님, 혼자 계시네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은 재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8억은 확실합니다. 서류도 확인했고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녹음기가 모두 잡았습니다. 2개월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요양원도 알아봤고요. 가까운 곳으로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원하십니까? 경기도요.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전세 매물이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이요. 방 2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미영의 생일 선물로 준비하려 했습니다. 평생 효녀였던 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임차인 이름은 김미영으로 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 제 평생 저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재영과 미영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아. 알아요. 다음 주에 어머니 생일이잖아요. 생일? 네. 그때 다 모이니까 그때 말하는 게 어때요? 생일날 발표하려던 것입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저도 생일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요. 토요일 저녁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또 정장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제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명이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솟았습니다. 제 집, 제 돈, 제 인생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일요일 아침 8시, 제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니, 딸 미영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과일까지 20명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도 초대했습니다. 언니 순이, 동생 순옥, 조카들, 이웃 김여사, 미영의 직장 동료 2명까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오후 1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재영과 서연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미영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생일인데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영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미영이 42살이라니 믿겨지지 않네. 언니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동생 순옥도 거들었습니다. 미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42개의 초가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영이 초를 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선물 시간이야. 친척들이 하나씩 선물을 내놨습니다. 핸드백, 화장품, 상품권, 꽃다발. 미영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선물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로 포장했습니다. 금색 리본을 메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열어봐. 네. 미영이 리본을 풀었습니다. 종이를 찢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이게 뭐예요? 열쇠야. 열쇠요? 전세 아파트 열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이야. 방 2개, 화장실 2개. 깨끗한 아파트야. 보증금 3억 5천만 원.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그래. 내 평생 모은 돈이야.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계약서가 여기 있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임차인 이름 김미영. 보증금 3억 5천만 원. 모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무슨 소리야? 언니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3억 5천만 원을 줬잖아. 감사해야지. 동생 순옥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재현이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해요? 이게 진정이 돼요? 미영이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8억이에요. 8억?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미영의 진짜 속마음이 8억짜리 제 아파트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이 담긴 USB, 통화 기록. 다들 이걸 좀 보세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였습니다. 재현이 제 집안을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재현이가 우리 집 물건들을 찍은 거예요. 몰래요. 두 번째 사진. 재현이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재현이가 우리 집을 팔려고 중개인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 사진. 요양원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미영이가 나를 보낼 요양원을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미영과 재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에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8억은 확실합니다. 2개월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미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어서요. 요양원이 필요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순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미영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니?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는 5억 빚을 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내 집을 팔려고 했어요.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요. 순자야. 동생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재현을 노려봤습니다. 재현이 변명했습니다.
장모님, 오해예요. 우린 장모님을 보호하려고. 보호? 제가 끊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보호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순자예요. 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장 변경하려고요. 지금 당장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바라봤습니다. 딸 김미영과 사위 박재현을 유언장에서 제외해 주세요. 모든 재산을 손녀 김서연에게 상속합니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예요. 오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어. 오해가 아니야. 부인, 확실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재현이 미영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여보. 싫어요. 엄마. 하지만 재현이 미영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언니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잘했어. 동생 순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틈으로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종이였습니다. 편지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돈을 갚아라. 2개월이 다 됐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빚쟁이들이 협박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 집으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위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협박장을 받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돈을 갚아라. 2개월이 다 됐다. 종이에 적힌 글씨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협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볼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협박장을 보여줬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게 언제 왔습니까? 어제 저녁이요. 경찰관이 협박장을 살폈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제 사위가 빚을 졌어요. 대부업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이야. 할머니,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래 와. 30분 후 서연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거실에 앉혔습니다. 물을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할머니 집에 협박장 온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빚쟁이들이 할머니한테까지 찾아갔다고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부 설명할게요. 엄마 편을 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해봐. 6개월 전이에요. 그 빚쟁이들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요. 아빠를 때렸어요. 엄마도 밀쳐서 넘어졌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왔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전화도 하루에 10통씩 왔어요. 돈 갚으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이 말했대요. 아빠한테 돈 갚을 방법이 있다고요. 무슨 방법? 할머니 집을 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엔 싫다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안 갚으면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고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찾아가겠다고 했대요. 할머니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겁이 난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눈물, 요양원 이야기, 엄마를 지키려는 것이라던 말. 엄마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요. 하지만 내 집을 팔려고 했잖아. 그것도 빚쟁이들 때문이에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할머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영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는 것. 빚쟁이들로부터 저를 지키려 했다는 것.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말했대요. 할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평생 고생하신 할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잘못했어요.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지키려던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려다 망설였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일까?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미영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재현은 없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미영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미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서요. 근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미영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미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재현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다 재현이 잘못이에요. 재현이가 빚을 졌고 재현이가 엄마 집을 팔자고 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까지 찾아올까봐 겁이 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아. 네, 엄마. 넌 나를 지키려고 했다며? 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저 키우시느라.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제가 또 걱정 끼칠까 봐요. 바보야.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내가 나를 지키려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그 전세 아파트 알지? 네. 그건 내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어. 넌 내 딸이야.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첫째, 재현이랑 완전히 끝내. 이혼하고 다시는 만나지 마. 네. 이미 서류 넣었어요. 둘째, 그 5억 빚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 천천히라도. 네. 제가 갚을게요. 셋째, 전세 아파트에는 재현이 발도 못 들이게 해.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마지막. 제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마. 같이 해결하자.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협박한 사람들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CCTV에 찍혔습니다. 대부업체 직원 2명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입건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과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 가득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해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잡채, 전, 나물,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엄마.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빚 500만 원 갚았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열심히 갚을게요. 천천히 해. 몸 상하지 않게. 서연이 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이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영과 서연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사랑해요, 엄마. 나도.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산 이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 분노, 진실, 용서. 미영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을 영원히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용서는 했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것.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휴대전화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사히 집 도착했어요.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봬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나도 사랑해.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가족이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닙니다. 완벽한 회복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